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야의 안보 공방, 또 무인기 공방과 함께 대통령 측근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영공을 넘어왔던 북한의 무인기가 알고 보니 서울 비행금지구역도 침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밝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한 대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용산 상공까지 뚫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초기 설명을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열흘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차 청문회 개최 시점과 증인 채택 문제는 매듭짓지 못하고 특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에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됐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례미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립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는 사흘 동안 20만 명이 주문했고 장례미사에도 7만여 명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겨울 가뭄으로 섬 지역 주민들이 식수난은 물론 빨래도 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대형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6일이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넘어왔었죠. 당시 무인기 한 대가 우리 서울 비행금지 구역 북쪽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주장해왔던 군 당국 입장을 번복한 셈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진 거죠? 국방부의 설명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군 관계자는 서울에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 한 대가 P-73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과 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으로 P-73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와 그 일대까지 침투한 것은 아니라며 용산 상공이 뚫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의 고도와 적들의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무인기가 촬영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민간 지도 서비스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고 본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P-73 진입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위에 대해선 합참 전비태세 검열 과정에서 당시 탐지된 여러 항적들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당시 작전 요원들이 무인기의 항적으로는 보지 않았던 점들을 검열 과정에서 다시 이어보며 면밀하게 분석해보니 북한 무인기의 항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토대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당국은 정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해서 또 논란이었었는데요. 오늘 합동 방공 훈련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경기 파주와 서울 동부, 강원 양구와 인제, 속초 등에서 합동 방공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2시간가량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무인기를 적기로 설정한 뒤에 이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방식의 훈련으로 공격 헬기와 경공격기 등 공중전력 50여 대가 투입됩니다. 대천 사격훈련장 인근에서는
KA-1 경공격기, 코브라 공격 헬기 등으로 무인기를 직접 격추하는 실사격 훈련도 실시됩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지상방공 전력도 훈련에 참여합니다. 다만 지상무기의 실사격은 없고 표적을 탐지하면 공중전력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훈련합니다. 합참주도의 합동방공훈련은 지난달 29일 훈련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실시됐던 지난번 합동방공훈련에서는 무인기 탐지 추적 절차만 숙달하고 실사격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군 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요. 합참은 답변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합참 군보실장입니다.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55년 1월 21일에 청와대 뒤 300m 지점까지 북한 김신주 일당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청와대를 위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예 아니오를 약간 부탁드릴게요. 청와대 300m까지 내려왔을 때 청와대가 뚫린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를 위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담당 기관하고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쪽 지나갔냐니까 거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28일 바로 다음날 국회 국방위 성적 공개한 거는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지도를 공개했는데 27일과 28일 하루 사이에 정보를 분석한 게 달라지셔서 지도를 그렇게 공개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7일 끝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17일까지 열기로 한 겁니다. 또 오늘 정보위원회에서는 무인기 침입 등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현안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일단 이틀 남았는데 기간 연장에 합의가 됐다고요?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국회에서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되 쟁점이었던 3차 청문회 개최 시점과 증인 출석 여부 문제는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만나서 2023년 1월 8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3차 청문회의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또 향후에 그런 전문가 재발 방지 대책 공청회를 언제 열 것인지, 또 결과보고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안 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닥터카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증인 채택이나 3차 청문회 개최 날짜를 두고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특위 내부에서 협의는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북한 도발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국정원이 최근 동향을 보고한다고요? 네, 국회 정보위원회는 잠시 후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참석하는 이번 보고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분석과 7차 핵실험 준비 동향, 중국의 국내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 등이 보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있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근처까지 접근했는지에 대한 질의도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수도방위사령부와 과천 1방공여단을 방문해 당시 작전 상황과 대응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무인기 침범을 군의 완전한 작전과 경호, 위기 관리의 실패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북부 지역을 일부 지나갔을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일부 체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해보면 이는 완전한 작전 실패요, 경호 실패이면서 위기 관리의 실패입니다.
야당은 현황 보고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청문회 등을 요구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3월 8일 예정돼 있는데요. 자, 어떤 주자는 출마한다고 하고 어떤 주자는 또 불출마를 선언했네요.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분류된 권성동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통령과 논의할 사안은 아니고 스스로 결단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당대표 선거를 박정희 정신으로 수도권에서 싸워 이기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도주했었던 중국인 확진자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입국 전 음성 확인서도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먼저 걱정이 많았죠. 도주했던 중국인 격리 대상자 어떻게 검거됐습니까? 네,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는 오늘 낮 12시 55분쯤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습니다. 지난 3일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 40대 중국인은 3일 입국 뒤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밤 10시쯤 격리 호텔 이송 도중에 도주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게 되며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 치료 확진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단기 치료자 327명 가운데 103명이 확진됐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이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확진자 비율이 껑충 늘어난 건 입국자 전원 PCR을 통해서 확진자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중국 내 감염 상황이 공식 발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해서 오늘부터는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항공기 탑승 시 PCR 검사는 48시간,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레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와 Q코드 입력이 의무입니다. 국내 발생 상황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64,106명으로 전주 대비 7,000명 넘게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571명으로 닷새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66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중국 코로나 상황 지금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의료대란, 장례대란으로 아우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부의 공식 발표된 신규 사망자 수가 단 1명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정유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금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상하이 상황 함께 보실까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병원 로비와 복도에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주로 고령층으로 보이고 간이 병상까지 총동원해서 링거를 맡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응급 환자들이 병원으로 달려오는 건데 이틀 전에 대기표를 받아야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터에도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서주는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될 정도입니다. 화장 비용도 10배나 올라서 우리 돈으로 600만 원가량 줘야 합니다. 중국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은 반드시 화장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이처럼 화장터가 포화 상태이다 보니 공터에서 자체 화장을 하거나 집안에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영상이 SNS에 공유되기도 합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시신을 태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장내 물품을 소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병원 상황 또 장례 상황을 보면 사망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중국 당국은 지금 1명이 추가됐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발병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중국에서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폐지된 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확진자 집계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 아래 질병예방통제센터라는 곳에서 발병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수치를 보면 어제 하루 기준 중국 본토에서 9천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단 1명 추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발열 클리닉에서 진찰을 받거나 집에서 스스로 약을 먹고 낫는 경증 환자들은 집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망자 집계 기준도 매우 까다로워서 코로나19 확진에 이어 중증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또 다른 기자질환이 없어야 사망자로 집계가 됩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 상하이 주민 70%가 감염됐다는 현장 의료진의 말이나 최근 한 달 남짓한 기간 중국에서 6억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는 타이완 매체 보도 등이 더 신뢰를 얻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이 6억 명이라는 숫자, 지난 3년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다가오는 음력설, 춘제 연휴 기간 인구 대이동에 따라 농촌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죠. 1월 8일 중국의 국경 개방을 앞두고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 문턱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승객들 입국 전 음성 증명 제출도 의무화되는데요. 우리 현지 교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PCR 음성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을 찾는 게 일입니다. 대부분 발열이나 응급 환자 대처에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요일을 정해서 PCR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줄이 엄청 길어서 교민들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교민 수가 적고 우리 영사관도 없는 지방으로 가면 PCR 검사 기관을 찾아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지난 3년 중국의 높은 입국 장벽 때문에 고향에 한번 가지도 못했던 교민들, 새해 국경이 재개방된다는 소식에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는데요. 그러나 이번엔 정반대로 모국에서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입국 전 검사와 도착 후 검사, 이렇게 두 차례 검사에서 행여 양성이 나올까 봐 벌써부터 바깥 활동을 줄이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7.7%를 기록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건데요. 특히 서민 음식으로 불렸던 짜장면과 삼겹살, 또 김밥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민 음식이 아니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소공동에 있는 고깃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점심시간이 막 지났는데 점심 장사는 어땠습니까? 네, 이곳 고깃집은 음식점들이 많이 몰려있는 먹자골목에 있어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요. 꽤 많은 손님들이 오늘 점심시간에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외식 물가에 손님들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은 도시락 먹고 나머지는 밖에서 외식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다 오르는데 제 월급은 안 오르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여파는 이렇게 식당에서도 그대로 체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외식 물가가 7.7% 상승하면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값이 오르지 않은 외식 메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찾는 품목을 중심으로 인상폭이 큽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삼겹살 200g의 평균 가격은 19,031원으로 연초 대비 12% 올랐고요. 김밥 한 줄은 3,100원으로 11.9% 오르면서 3,000원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국민 외식 메뉴라고도 불리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6,569원으로 13.8% 올라 6,500원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외식 물가가 오른 건 식자재 등 원재료와 배달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국제 식량 수급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식용유와 밀가루 등 웬만한 음식에 대부분 들어가는 식자재 가격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1% 상승했는데요. IMF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올해도 물가가 안정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공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시장 규모가 6조 원대로 커진 모바일 상품권의 절반 이상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하로 짧아 사용에 제한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3년여간 받은 피해구제 신청이 162건으로 유효기간 경과가 58%로 가장 많았고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사례가 13.6%, 추가 현금 요구 사례가 9.3%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215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이 62.3%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3개월인 경우는 55.3%, 1개월인 경우도 4.2%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표준야권에선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전체 임차 계약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긴 걸로 집계됐습니다. 고금리는 물론 깡통 전세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을 두 번째 단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임차 거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계약 가운데 월세가 10건, 전세가 6건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62.5%입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는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이제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 당분간 2년 동안은 고정금리 형식으로 이자를 납부한다는 생각이 있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주택 거래 누적 통계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과 전국 모두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늘어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버거워진 임차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간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매매 가격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층이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립, 다세대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특히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방은 70%에 육박하고 전국은 59.5%, 서울과 수도권은 50% 중반을 넘었습니다.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것도 역시 임차인이 월세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작을수록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세입자 주거 비용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평균 월세 거래액은 2021년 1분기 20만 1,500원에서 지난해 4분기 30만 1,000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월세는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비중은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오늘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대거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와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
대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아파트 단지 등은 오는 4월 26일에 지정 기한이 만료됩니다. 또 잠실 일대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청담과 삼성, 대치동과 잠실동 전역은 오는 6월 22일이면 지정 기한이 끝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강합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 지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을 했습니다. 군의 부실한 대응 태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도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무인기가 5대가 넘어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한 대가 서울 비행금지 구역 북부를 살짝 침범했다는 게 지금 군 당국의 설명 발표인데요. 네. 이 발표가 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다시 한번 침범한다면 9.19 합의 정지하는 것을 효력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9.19 합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9.19 합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 분계선 그리고 서해상, 동해상에서 우발적, 돌발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조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도 보면 군사 분계선, MDL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 돌발적인 충돌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서해상, 서해 5도 주변에서는 NLL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충돌이 있었죠. 연평해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남북의 충돌이 있었고, 뭐 동해상에서도 간간히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중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에서도 그 남북이 상호간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안에서는 포병 훈련도 포병 사격도 하면 안 되고 연대급 부대의 훈련도 안 되는 이런 조치가 있었고, 그렇군요. 서해상에서도 동해상에서도 역시 이제 그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것을 억제시키는 구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의 충돌이 원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고, 공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육해공군에서 실제 남북 간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합의가 9.19 군사 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합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체감하기로도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해서 해왔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걸로 보면 북한이 명시적으로 위반한 게 17번이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위반한 것만 15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 전면적으로 이 군사 합의를 파기하자 이렇게 선언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위반하는 건 합의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걸까요? 아마 북한도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이 깬다, 파기한다 이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9.19 군사 합의는 약간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인데요. 먼저 그것을 꺼내 들어서 파기하는 쪽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 보면 현재 남북관계를 깨는 쪽으로,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쪽이 덤태기를 쓰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상당히 그 판도라의 상자다. 그렇죠. 서로가 꺼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라고 하는 것은 파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파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효력 정지 검토. 그렇죠. 그러니까 효력 정지라는 것은 결국엔 이제 9.19 군사 합의를 깬다는 건데 그것을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당장 깬다라기보다는 여지를 두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에 침범하면 이라는 한다면 조건을 전제를 달았죠. 걸었고 예. 그렇다면 이제 검토를 지시한 거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무인기 5대를 지난 달 26일 네네. 우리 남쪽에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9.19 합의 위반이죠. 위반입니다. 예. 예. 그런데 9.19 합의 위반을 하면서도 또 깨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그 무인기가 남측으로 침범을 해서 서울 상공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지금 쭉 그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항적을 전체를 보면 사실은 무인기도 그 MDL 휴전선 군사 분계선에서는 띄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미 9.19 합의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무인기가 남측의 서울 상공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9.19 합의를 북한이 위반한 건데, 그러나 북한은 지금 9.19 합의 위반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있고 무인기 이야기도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면서 자신들의 군사적인 또는 심리전적인 차원에서의 목표는 다 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오히려 남측이 9.19 군사합의를 들먹이게 만드는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북한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단호하게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북한의 공격에 빌미를 주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란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번 무인기 침투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그 재산과 그 안녕을 최종 책임지는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 책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침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신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대통령께서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북측에서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이보다 더 심한 도발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건 저는 맞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은 또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를 남측이 분명히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이 먼저 깬 것이다라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구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미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좀 더 또 신중하고 또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다. 북한이 작년에 38차례 도발을 했는데, 작년 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시겠죠. 속초 옆에 우리 영해 바로 근처 예, 미사일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인기까지 서울 상공을 지났다면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은 계속 이제 권투로 치면 이제 잽을 날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속초 동해상 있죠. 그리고 울릉도에서는 서북부 쪽으로. 그렇죠. 물론 공해였습니다. 공해였습니다. 영해 근처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미사일의 항적을 보면 우리 영해를 통과해서 그 중간 수역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백한 위반이죠. 사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그동안 해왔지만 우리 영해를 통과한 미사일 발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까지 고려해서 보면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상당히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심리전을 노리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남측 국민들의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케 하는 이런 차원으로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무인기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지난달에 북한 무인기 침투하고 나서 무인기 한 대가 용산까지 들어갔다는 분석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군은 부인을 했었는데, 어제 밝히기로는 일단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는 정찰 활동을 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군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군이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었거나, 아니면 군 입장에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제 반경
3.7km, 마포, 중구, 용산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를 지났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마포와 아마 저 중구 위쪽, 종로 쪽, 그 위쪽을 비행 아마 금지 구역 북쪽, 그쪽을 그러니까 중구 스쳤다고 쪽이나 마포,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저 구역 자체는 대통령실 주변으로는 모든 비행기는 그 뜨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제 저 비행 금지 구역을 스쳐 지나갔다는 거고, 그것이 아마 그 정보본부나 우리 합참 정보본부나 여러 정보 채널들을 다 동원해서 최종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 항적이 북측을 살짝 비행 금지 구역 P73을 스쳐 지나갔다는 게 이제 어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은폐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여러 데이터들과 당시에 여러 경로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남북관계 전문가이기도 하고 북한의 무기 체계도 좀 잘 알고 계시니까요. 북한이 저렇게 무인기를 계속 개발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 정도까지 위치해 있었다면 우리 용산 대통령실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무인기가 이번 무인기 출현한 걸 보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체로 날개 길이가 2m를 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 비행기의 전체 길이도 한 1.5에서 2m 정도니까 큰 철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추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격추시키지도 못했고 지금 5대는 넘어왔다는 것만 확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화 쪽에 온 무인기들은 아마 근접해서 촬영을 했고 한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그랬다는 것이고 대체로 이제 그 정도 무인기면 2에서 3kg 정도의 무게를 싣고 그러니까 무게에 해당하는 뭔가를 싣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 북측이 그 북측 우리 서울 북쪽 상공을 비행을 했을 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2014년인가요? 북한 무인기 추락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거기에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카메라가 존재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북측에서 날라온 서울 지금 이제 P73 지역을 그 항해 그 지나갔던 무인기가 북측으로 정확하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처형설이 일본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로 얘기한 거죠? 저는 그 부분은 아직은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본 언론에서 좀 앞서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북한의 주 인사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앞서가는 부분인데 어떤 때는 뭐 그것이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사실 판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용호 외무상 전 외무상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 대화론자였습니다. 대체로 많은 부분은 남측과 미국과 대화를 했는데 특히 미국과 대화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용호 외무상이 지금 특별하게 어떤 처형될 만한 근거나 이런 것들은 드러난 바로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 가운데 틀린 보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리용호 전 외무상이 이 문책석 인사 당했다는 그런 보도는 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인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죠. 이용호 외무상의 그 특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습니다. 무산됐을 때 그 하노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측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처형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용호 외무상이 은퇴할 때가 아마 된 나이일 것이고 그렇게 보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그 리 전 외무상 처형 전후로 북한의 다른 관계자들 한 4-5명도 함께 처형이 됐다 이런 정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북한 내부의 엘리트층은 김정은에게 돌아설 것이다 이런 분석을 태영호 의원은 하던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대북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건 이제 태영호 의원 이야기는 아마 가정을 하고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북측의 그 이용호 외무상 정도 또 주요 인사들의 처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확인이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북측에서도 아마 그 전체적으로 외교관들에 대한 관리는 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용호 전 외무성 처형설까지 확인했는데요. 김영현 교수님은 아직은 추가 확인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첩보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오늘 장례 미사를 끝으로 영면에 들어갑니다. 교황이 모셔진 성 베드로 대성전에는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방문해서 교황의 뜻을 기렸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7만 5천 명이 함께할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은 장례 미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는 경찰, 미사 현장 화면을 3개로 보낼 중계팀까지 무엇 하나 정성스러움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장례 미사는 바티칸 시스티나 합창단의 그레고리안 성가로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자의 마지막 길을 축복하는 강론을 포함해서 미사의 모든 과정을 직접 주례할 예정입니다. 미사를 마치면 전 교황은 3겹의 관으로 봉인된 뒤 41명의 역대 교황이 안장된 대성전 지하 묘지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The funeral for former Pope Benedict XVI will be very similar to a funeral that would be held for a pope who died while reigning in office. 이틀 반 조문을 받은 사흘 동안 전 세계에서 20여만 명이 성 베드로 대성전을 찾았습니다. È emozionante venire a poter despedir a un papa. È stato un momento bello, toccante, soprattutto perché ho visto che tanti giovani hanno reso omaggio alla salma del Papa. 유흥식 추기경과 서울 대교구장 등 우리 천주교 성직자들은 조문에 이어 장례 미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경남 통영의 섬 지역 주민들이 식순환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장도 바닷물로 하고 또 빨래는 무트로 나가서 해오는 실정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저수지 물 높이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15%에 불과한 실정. 그러다 보니 섬 주민 900여 명은 이틀에 한 번 급수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600톤 쓰던 물이 이틀에 300톤이니 평소에 4분의 1로 준 겁니다. 숙박업이나 식당을 하는 주민들은 손님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온 손님도 지금 내보낼 형편이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니까. 욕지도와 가까운 거리의 우도 역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47명이 사는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은 마른 지 오래.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빨래는 무트로 나가서 하고 옵니다. 이런 겨울 옷은 뭐 집에서 빨 수 없는 진게 세탁 물이 묻지. 그럼 아들 집에 가서 빨아. 김장도 바닷물로 했고 쌀 씻는 물이 아까워 끼니를 대충 때웁니다. 쌀 씻는 물도 아까워갖고 지금 내 라면 같은 거 뭐 컵라면 이런 거 먹고 있다니까. 통영 지역에 지난해 내린 비는 지지난해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터라 통영 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상황도 걱정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동해안 지역에는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산과 들녘이 바싹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 위협이 커지면서 산림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구조물 사이로 불길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양양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난 이 불은 엿새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폐기물이 2,000톤 넘게 쌓인 탓에 진화도 어려웠지만
산불로 번지지 않을까 밤낮으로 초비상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좀 강하게 불 경우에는 그 산불로 비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난달 28일에는 강릉시 왕산면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8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 지난달 강수량은 1mm 이하, 특히 강릉은 강수량이 0mm로 34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최근 30년 평균 강수량 30에서 40mm와 비교해도 극히 적은 양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도 자주 불면서 대형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낙엽이 부서질 정도로 산림 곳곳이 바싹 메마른 상태입니다. 불이 나면 쉽게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이 발생한 시기를 보면 겨울철이 24%를 차지해 봄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화기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요. 특히 화목 보일러는 재를 처리하실 때 물을 충분히 뿌려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한파에 진화용 담수지가 얼어붙지 않도록 결빙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 사이 9만 8천 개의 일회용 컵이 회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9만 8천 개 정도의 일회용 컵이 반환돼서 회수율은 20에서 30%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당분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보다는 유인책 등을 통해서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 중립 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5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제 뒤로 서울 도심이 먼지 장벽에 갇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합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통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밤부터는 영서와 경북 지방도 대기질이 탁해지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작은 추위를 뜻하는 절기 소환이지만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8도, 광주 1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최고 5cm, 강원도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퇴근길에는 눈비가 섞여 내리며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비는 토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눈비가 내려도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오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여야의 안보 공방, 무인기 공방과 함께 대통령의 측근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을 잠시 뒤 더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